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전쟁은 정보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전통적인 전쟁의 개념은 전쟁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은 점점 통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 주변을 보더라도 중국은 전쟁과 평화의 사이를 교묘히 파고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게 교묘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거의 전쟁에 가까운 군사 도발을 일으킨 뒤 거기서 멈추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이어주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천문학적인 해양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남중국해 해양자원의 경우 유엔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였고, 그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인 규모라서 주변 국가들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중국해 분쟁이 처음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애매해진 해양 경계가 생기면서 주변 국가들끼리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발단이 되었는데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패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남중국해의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군대를 철수하면서 어느 국가가 소유할 것인지 명시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서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남중국해 분쟁의 국가들은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총 6개국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의 각 국가 간의 주장 상태의 중국은 1953년부터 남해 구선단을 지정하여 남중국해 전체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자신의 영토 주변의 해양은 자신들의 영해이니 중국에게 침범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중국의 확장이 부담스러운 미국은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중국의 도전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느끼고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미국이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절대 묵인하지 않을 것인데요. 이유는 중국이 만약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된다면 반드시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한 도전을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 싹을 원천적으로 잘라버리기 위해 지금 중국과 무역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아시아의 많은 곳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과의 센카구, 중국식 표현으로는 다오이다오 분쟁이고 한국과는 이오도 분쟁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분쟁을 통해 실리를 취득하고 중국 자신의 주권과 해상교통로 그리고 에너지 자원까지 얻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남중국해 분쟁을 통하여 대륙 세력에서 해양 세력으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동시에 국제법을 중국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전략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중국은 헐리우드를 상당 부분 장악했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중국을 악당으로 묘사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는 국제법을 두고 충돌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중국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매우 영리한 작전입니다. 미국이 평화에 취했을 때 중국은 부지런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오늘날의 전쟁이 과거 점령전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가야 하는데요. 현대는 과거처럼 거대한 전쟁터에서 벌이는 전쟁은 이제 대부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에서는 교묘한 기만 작전이 승패의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연막 공작들이 전쟁 자체를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림자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침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을 썼는데요. 리틀 그린맨이라는 정체불명의 특수부대를 활용한 것입니다. 동시에 거짓 정보들을 마구 흘려보냈고 마침내 러시아의 교란 적전은 성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사회가 상황 파악을 할 때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만큼 정보전에서는 우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나토는 옛날 소련의 이미지만을 생각하고 국경에 탱크와 재래식 무기들을 잔뜩 배치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수집의 최고라 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의 한국 도입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가 조만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군은 글로벌 호크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군사 위성을 대신해 한반도 전역을 상공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4년 글로벌 호크를 만드는 미 방산업체 노스롭 그러먼과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미 정부의 보안 강화 정책 등으로 인도가 번번이 지연됐는데, 이번 계약으로 미 의회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7월 30일 한국에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9억 5천만 달러, 약 1조 122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이죠. 이번에 들여오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기를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은 지상관제 시설을 포함해 9억 5천만 달러인데 향후 운영상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무인기 4대 가격이 최첨단 함정인 이지스함 한 척의 가격과 엇비슷한 셈입니다. 이에 방위산업계에선 글로벌 호크 가격이 비싼 이유는 첨단 성능의 카메라와 고고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통신장비, 무인묘들 등을 탑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군이 보유하게 될 글로벌 호크의 정확한 명칭은 RQ4 블록 30으로 제조사인 노스록 그루먼에 따르면 최대 상승 고도는 18.3km, 최대 항속거리는 22,780km입니다. 작전 반경 3,000km에서 채공 시간은 24시간이며 최대 32시간 이상 상공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4시간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셈인데 실제로는 조종사의 체력적 한계, 기체 성능 유지 등의 이유로 24시간 상시 감시를 위해서는 최소 6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는 2기가 교대로 운영되고 1기는 정비, 1기는 예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는 고고도 상공에서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하여 30에서 2m 크기의 물체까지 탐지가 가능한데요.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개발 동향을 파악하거나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것처럼 특수전 부대가 글로벌 호크를 통해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불 감시나 해상 선박 사고 등 재난 재해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운용 중인 글로벌 호크와 달리 국내에 도입되는 글로벌 호크에는 일종의 감청 장비인 신호정보 수집 장비 사인트는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성능으로 인해 정보 수집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훌륭한 기체는 아닌데요. 글로벌 호크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순항 속도가 느리고 스텔스 성능이 없어 쉽게 적에게 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격추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란이 격추시킨 무인 항공기는 미 해군 광역 해상감시 항공기로 즉 한군이 구입하려는 글로벌 호크 RQ4와 유사한 해군 버전입니다. 공습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미사일 발사용 MQ-1 프레데터 및 MQ-9 리퍼 드론과 달리 글로벌 호크 무인 항공기는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RQ-4 글로벌 호크는 고고도 장기 채공형 무인 정찰기로 전천후 및 주야간 정보 정찰 감시 ISR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이를 위해 상업용 여객기보다 거의 2배나 높은 18km의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무인 항공기는 지구의 공률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호크를 정찰 위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호크는 매우 비싼 전략 무기 중 하나입니다. 미군 군 당국에 따르면 단일 무인 항공기의 비용은 2011년부터 1억 7,600만 달러, 약 2,047억 원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프레데터 및 리퍼가 한 대에 170억 원에 비교하면 같은 무인 항공기 가격의 14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글로벌 호크는 보잉 737 여객기와 비슷한 약 39m 길이의 날개가 있으며 전투 항공기에 비해 크고 무겁고 느리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쉽게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는 정찰 항공기의 특성상 의도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천천히 비행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호크는 최대 30시간 이상을 비행을 하며 지역을 탐색하고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항공기는 고화질 및 적외선 카메라와 같은 첨단 기술과 전화 및 무선 주파수를 가로챌 수 있는 센서도 탑재되는데 이 기능이 한국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호크의 주요 기능이 빠진 건 아쉽다면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찰 목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글로벌 호크에 대응하는 항공 무인기 정찰기 개발이 얼마 전에 완료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이 만든 중고도 무인기는 고도 10에서 13km 상공에서 24시간 이상 하늘을 날며 100km 떨어진 곳까지 각종 정찰 장비로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국산 무인 정찰기인데요. 국산 중고도 무인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무기 체계라고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개발 및 양산은 대한항공이 진행했었는데요. 전자과학 및 적외선 카메라 개발은 하나탈레스가, 합성 개구 레이더 SAR 개발은 LIG 넥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 등에서 맹활약한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 MQ-9 리퍼와 비슷한 크기와 성능을 자랑하는 중고도 무인기는 길이 13m, 날개폭 25m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11년 5월 시제기가 만들어진 중고도 무인기는 수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최근 시험 비행을 모두 마치고 군의 수락시험 과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의 왕세자가 당시 중고도 무인기가 정찰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된 영상을 본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는 큰 감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 참전하면서 정찰 능력 부족으로 중국제 무인 정찰 및 공격기를 대량 구매했지만 성능의 한계를 느끼고 국산 중고도 무인기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와 사우디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국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서해상에서 비행 중인 중고도 무인기 KUS-FT는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잠실 서울 운동장의 자석을 정확히 식별해 우리 군 관계자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중고도 무인기는 정찰형 이외에 무장형도 개발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중고도 무인기에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무장 장착대가 추가되었으며 양쪽 날개에 2개씩 장착이 가능합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멍텅구리 폭탄으로 알려진 무유도 폭탄의 투하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유도 무기, 즉 미사일 탑재도 고려하고 있고,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천검 혹은 미국산 헬파이어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으로 주변국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와 비교하면 다소 부족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방산무기 개발의 성장세는 가히 기적이라 할 만큼 대단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군이 버리고 간 무기들을 들고 군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에 수출할 만큼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한국 무기 개발에 대한 시각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확한 비판을 통한 반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